자, 사회 문제 2023년 6월 17일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표시되는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취득시의 모든 재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입금액이 얼마 있어요? 60만 원 있습니다. 매입금액 60만 원에다가 설치 장소까지의 운송비가 얼마 있죠? 3만 원 있죠? 더해주시고 관세 및 취득세도 더해주시고 시운전비 역시 마찬가지 더해주시고 매입 할인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입 할인은 차감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시제품의 매각대금은 과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해줬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취득원가에서 차감도 안 하고 계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63만 원에 64만 원에 69만 원에서 2만 원 빼주면 6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품의 매각대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음 4번이고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유형자산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이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이 후속 측정이라는 것은 재평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해서 모든 유형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맞는 문장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요? 모든이라는 글자가 틀렸죠. 모든 유형자산이 아니라 뭐죠? 유형별, 그러니까 동종 유형자산, 유형별 유형자산 뭐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장이죠. 토지를 재평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도 재평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토지를 재평가를 하면 모든 토지만 재평가를 하면 되고요. 건물을 재평가를 하면 모든 건물을 재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형별로다가 하는 거지 모두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재평가 모형은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한다. 그리고 2번 문장 어제 했었던 걸로 보여드리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자 만약에 5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5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면 1년에 가치가 얼마씩 떨어지는 거죠? 40만 원씩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10만 원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만 원이 됩니다. 이 장부가액 40만 원짜리가 뚝 떨어졌어요. 회수 가능액이 만약에 30만 원이 됐어요. 회수 가능액이 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얼마 차이 나죠? 10만 원의 차이 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손상차손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여기까지 둔계를 보여드리면 차변에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차변에 기계장치 50만 원, 대변에 현금이 50만 원, 요거 분개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한번 해야 되겠죠, 그쵸? 12월 31일에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10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그러면 5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장부가액이 이제 얼마가 된 거지? 40만원이 된 거죠. 40만원짜리가 회수가능액이 얼마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30. 그래서 10만원의 손상차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손상차손을 분개를 하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10만원, 대변에는 이걸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손상차손 누계액이 1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리면 기계는 얼마죠? 50만원이죠. 기계는 5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어요? 10만원 있습니다.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원 있고 마이너스 손상차손 누계액이 또 10만원 있어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죠? 30만원. 요렇게 요 30만원이 바로 뭐죠? 회수 가능액이에요.
회수 가능액을 뭐로다가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취득일 이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 금액을 수정하고, 여기 봐요.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의 금액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에서 당일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에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한다. 여기 봐요. 이렇게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건 재평가 했어 안 했어? 지금 재평가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취득원가 갖고 한 거고요. 재평가를 하면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어제 전액정액법 비례수정법 했었죠, 그렇죠? 이게 달라집니다. 재평가를 하면. 자, 재평가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고요.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해서 자본의 가산은 나갔습니다. 재평가로 인해서 자산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단기 손실을 인식한다. 이해가죠? 어제 했었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평가 잉여금.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단기 손실. 얘는 비용이고요. 단기 손실은 비용이고 재평가 잉여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0번의 답은 1번 틀렸고요. 1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업은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맞고요. 여러분 자산 손상의 의미는 뭐냐면 장부가액보다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매 결산 시마다 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의 회수 가능액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장부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 큰 금액을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장부금액이 아니다. 여기 잠시만. 나 헷갈리네. 회수 가능액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그렇게 나와야죠.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되는 거야. 회수 가능액. 자, 그 다음에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다.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상차손을 당연히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를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12번. 자,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으로 물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1번이 맞아요. 짧은 것. 가끔 시험 문제에서 긴 것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결정한다. 자, 이번에 뭐가 틀렸을까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는 달리 잔존가치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항상 0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제3자가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잔존가치는 존재한다고 했어요. 어제 광업권 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광업권, 탄광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탄광개발, 광업권을 제3자가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 잔존가치는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도 있으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큰 금액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다. 탄광개발이 다 끝났는데 그쵸? 잔존가치 50만 원을 팔기로 했는데 금광이 발견되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장부가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 및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손상검사 비한정이니까는 상각은 하지 않죠.
상각은 하지 않지만 손상검사는 매년 말 똑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신제품 A의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시킨 원가액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무형자산의, 이번에는 비용을 물은 게 아니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물었어요. 무형자산은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밑줄 쳐볼까요? 밑줄 쳐보세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한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뭐죠? 비용이에요. 비용이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뭐에 속할까요?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것도 뭘까요? 이거는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죠. 개발비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개발비라는 자산.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로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시키는 게 또 80만 원 있어요. 여러분 그럼 토탈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얼마죠? 130만 원이고요. 토탈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130만 원이고 중요한 것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물었죠, 그렇죠? 장부금액은 자 일단은 몇 월 며칠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거니까 6개월치 상각비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방금 전에 자산의 합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산 합계가 두 개 합쳐서 130만 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30만 원. 그러면 130만 원 나누기 내용인수가 몇 년이니? 5년? 네. 5년. 그럼 1년분이 얼마 나오죠, 여러분? 26만 원이 나오죠. 이게 1년분 상각비예요. 1년분 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26만 원이. 자, 그런데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 시점부터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6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3만 원이 6개월분 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6개월분 상각비. 그러니까 130만 원에서 얼마 빼주시면 되냐면 13만 원 빼주시면은 자,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117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장부가액은 117만 원. 답은 1번이네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똑같은 문제의 형태인데 엉뚱하게 나와요. 뭘 또 낼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얼마니? 지금은 장부가액을 물었으니까 117만 원이 답이지만 또 하나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물으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첫 번째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게 얼마? 20만 원. 두 번째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게 얼마 있어요? 150만 원. 그게 돼서 170만 원에다가 플러스 무형자산 상각비가 들어가면 되죠. 플러스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13만 원이 들어가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183만 원이 되는 겁니다. 183만 원.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 똑같은데 물음만 바꿔서 저렇게 무형자산 잔고 금액을 물으면 117만 원.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얼마니라고 물으면은 183만 원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183만 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무형자산의 금액을 물었으니까 117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 문제를 보자. 건물을 구입하였으나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해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으로 투자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다. 밑줄 쳐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공정가치 모형으로 투자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얼마에 취득했어요? 6억원에 취득했죠. 얼마가 됐어요? 6억 450만 원. 투자자산 평가액이 450만 원이 생겼죠. 투자자산 평가액이 450만 원이 생겼으니까 얼마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450만 원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 그런데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이 아니라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메모 한번 해보세요.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금 문제는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6억 원어치 이렇게 해서 공정가치가 6억 450만 원이 됐으니까 450만 원만큼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50만 원이 답이라고요. 450만 원 답. 근데 이것도 분기로 보여줄게요.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투자부동산 6억 이렇게 대변에 현금 6억 그리고 6억짜리가 6억 450이 됐으니까 투자부동산 450 늘어났어요. 450 대변에는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450만 원. 그래서 요거 투자자산 평가이익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증가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설명한 게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원가 모형이다 라고 나오면 거기 공정가치 모형이 아니라 원가 모형으로 한다라고 나오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투자부동산이 얼마? 6억 대변에는 현금 6억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는 현금 6억 그리고 원가 모형에서는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한단 말이야. 6억 나누기 내부 뉴스가 몇 년이에요? 30년. 잔존가치는 6천만 원 나와 있죠. 자, 30년 분의 6억 마이너스 6천 이렇게 해주시면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몇 월 며칠에 출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10월 1일에 구입했습니다. 다시 한번 몇 월 며칠? 10월 1일. 자, 일단은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하면 1년분이 나오겠죠. 1년분은 얼마로 계산이 되니? 1억 8천? 1800? 1800만 원 나왔죠. 1년분이 1800만 원. 그런데 10월 1일에 사왔으니까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4, 12, 4, 50, 45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 거죠. 얘는 450만 원만큼 비용이 생겼잖아. 맞아요? 450만 원만큼 비용이 생겼으니까는 순이익이 이만큼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만약에 원가 모형이다. 글자만 살짝 바꾸면 몇 번이 답이라고요? 4번. 근데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이렇게 재경모에서 시험 문제는 글자를 바꿔요. 답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둘 다 여기 봐요.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원가 모형으로 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450만 원. 3개월치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 내용연수분의 치료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해서 1년분 계산하고 곱하기 12분의 3 하면 450만 원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